퇴근길 지하철은 언제나 그랬듯 그날도 무표정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좁은 틈마저도 피로가 스며 있었고 말없이 스쳐가는 눈동자엔 아무 기대도 없었죠. 저 또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정장 바지 주름을 펴며 조용히 의자에 앉았고 손에는 딸이 사준 작은 도시락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더 붐볐습니다. 6호선 신당역에서 한 무리의 청년들이 올라탔을 때 사람들의 분위기가 아주 조금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크고 거칠고 소리를 껄껄 내는 남자 셋. 그들은 지하철 한쪽 노약 좌석으로 성큼성큼 걸어갔고 이미 앉아있던 두 분의 어르신께 말도 없이 다가갔습니다. 놓친네. 허리 안 아프지? 오늘은 좀 서 있어야겠는데. 그 목소리에 어르신은 조용히 일어나셨고 다른 한 분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노약 좌석이란 표시 위로 그들은 운동화 벗은 발을 올리고 늘어진 몸을 눕히듯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죠. 마치 누가 뭐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험악한 분위기에 그 누구도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 직업이 뭔지, 예전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누구를 상대로 싸웠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모든 걸 벗고 조용히 살아가기로 오래전에 마음먹었으니까요. 심지어 딸아이는 제가 군인 출신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냥 좀 단호한 엄마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때였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저를 쓱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모, 여기 앉을래? 아줌마들도 요즘 관절 안 좋다며? 내가 마사지 좀 해줄 수 있는데. 순간 뭔가 제 안에서 딱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그 조롱 섞인 목소리는 저와 저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비웃음이었습니다. 그건 웃으며 넘길 말이 아니었죠.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몸은 앉은 자세 그대로였지만 시야는 천천히 그의 얼굴을 따라갔습니다. 뻔뻔한 미소, 피어오르는 담배 냄새, 스프레이로 그은 듯한 눈썹 문신, 그리고 노약 좌석 옆에 대롱대롱 매달린 지하철 손잡이를 장난처럼 휘젓는 손동작까지 그 모든 요소가 제 기억 속 어딘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전 같았으면 별다른 감정 없이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아이를 키우고 세상에 말 없는 폭력들을 겪으며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이 더 이상 제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시면 그 자리 어르신께 다시 양보해 주시죠.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주변은 이미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잠깐 멍한 표정을 지었고 이내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뭐래? 갑자기 왜 이래? 뭐 사복 경찰이라도 돼? 다른 두 남자도 낄낄대며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어떤 아주머니는 애써 창밖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 분 어르신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레 제 손목을 잡고 말씀하셨죠. 됐어요. 그냥 넘어가요.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그 말이 오히려 기름을 부었습니다. 무서운 건 맞지만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기만 한다면 언젠가 제 딸도 이런 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자 손에 힘이 들어갔고 호흡이 자연스럽게 가다듬어졌습니다. 그건 마치 오래된 훈련이 몸을 기억하는 방식 같았습니다. 일어나려는 순간 남자의 발끝이 제 다리 앞을 툭 찼습니다. 진짜 아줌마 뭔데? 까불지 말고 그냥 도시락이나 처먹어. 순간 기억이 섞였습니다. 고된 산악 훈련 때 실전 투입 전날 밤 사수였던 김 중사가 내게 했던 말. 절대 먼저 공격하지 마. 근데 공격당한 순간 절대 다시 기회를 주지 마라.
그래서 저는 천천히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까불어선 안 되는 쪽이 누구인지 알려드리는 시간일 것 같네요. 남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하다가 갑자기 웃으며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손목은 제 손에 걸려 있었고 힘을 주지 않아도 방향만 바꾸면 어깨가 빠질 각도였습니다. 그는 악 소리를 짧게 냈고 지하철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얼어붙은 채 저를 바라봤고 그중 한 명은 이게 진짜냐는 눈빛으로 휴대폰을 든 손을 내렸습니다. 남자의 동료들이 움직이려 했지만 이미 저는 첫 남자를 의자 위로 밀쳐둔 상태였습니다. 지하철은 마침 다음 역에 멈췄고 저는 가방을 든 채 두 남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피하듯 옆으로 비켰고 노약자석 앞자리가 다시 비었습니다. 두 어르신께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저는 다시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제서야 승객들 사이로 작은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제 얼굴을 다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음 역에서 조용히 내렸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 어딘가는 전혀 끝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냥 길거리 깡패가 아니라 분명 어딘가 소속된 조직이라는 직감,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자극을 줬다면 반드시 보복하러 올 인간들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를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자고 있었고 식탁 위엔 저녁도 먹지 않은 채 미지근해진 국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국을 데우려다 말고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거실 불빛이 유독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 같아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기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 보통의 양아치와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지나치게 느긋했고 주변을 살피는 감각이 훈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끼리 말없이 움직이는 저건 흔한 길거리 싸움꾼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퇴하던 날 동료가 줬던 보안 자료 정리용, 공식적으로는 폐기했어야 했지만 그중 일부는 제가 따로 암호화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어렴풋이 연결된 조직, 그리고 그날 지하철에서 마주친 얼굴, 그 남자. 이름은 몰랐지만 오른쪽 눈썹 아래의 작은 흉터, 그건 몇 해 전 경기 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직이 청파회의 말단 수송책 중 한 명에게 있었던 상처와 일치했습니다. 그 조직은 이미 해체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론 서울 강서 지역에서 활동을 옮긴다는 첩보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건드린 사람은 단순한 건달이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조직의 남자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건드렸다면 반드시 저를 찾아올 것입니다. 제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과거 자료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 뉴스 대신 익명의 포럼들과 언론에서 덜 다룬 지역 신문들, 법원 판결 문서를 뒤졌습니다. 보이지 않게 살아온 지난 몇 년 동안 이 감각이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손을 대니 제 머리는 예전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2주 전 서울 4호선 수락산역 근처에서 주점 폭행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말다툼이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는 갈비뼈 3대 골절에 생명이 위독했으며 CCTV는 모두 고장, 사건은 내부 합의로 종결되었고 경찰은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점 근처 CCTV 영상을 capture한 게시물 하나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오늘 노약자석에 앉아 있었던 그 남자. 다음 날부터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엔 어머니 병간호가 필요하다는 말로 조퇴를 허락받았고 외근을 핑계로 낮에는 지하철을 탐색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행동 반경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노약자석, 조용한 시간, 익숙한 표정. 그들은 어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미 몇 주 전부터 반복적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칸을 타고 있었습니다. 확인된 건 3명. 그리고 그들 옆에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 내리는 청년들까지 포함하면 5. 분명 단체였고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그중 2명은 노점상에게 은근슬쩍 현금을 전달하고 무언가를 받아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서류 가방도 스마트폰도 없이 오직 기억과 손으로만 전달되는 방식. 정보는 이미 디지털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들이 지하철 역사 외부에서 택시를 타는 걸 목격했습니다. 차 번호판을 기억했고 근처 CCTV 설치 위치를 떠올렸습니다. 예전 요원 시절처럼 말입니다. 그 감각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문서 위조, 차량 렌트 훼손, 택시 기사 동선 분석, 모든 게 머릿속에서 실시간으로 재구성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드나드는 건물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대운수산이라는 작은 수산물 창고. 겉으로는 냉동 창고처럼 보였지만 실제론 그 내부에서 통신 회선 없이 수기 장보와 교환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근처는 항상 정숙했고 일반인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8년 전 707 특임대와 공조 수사를 했던 무기 밀반입 루트 중 하나였다는 것을. 그 장소가 다시 쓰이고 있다는 건 그때 붙잡지 못한 누군가가 지금도 여전히 그 판을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확인이 끝나자 복수는 명분이 아니라 임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물에는 단순한 거리의 위협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나가게 만드는 훈련된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무력보다 10사람의 침묵이 더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부대 마지막 훈련 전 선배였던 유상사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작은 녹음기를 준비했고 과거 동료에게 부탁해 구식 소형 카메라 하나를 수급했습니다. GPS 신호가 닿지 않는지 아나 창고에서도 촬영 가능한 방식.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증거를 남기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정확히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날 밤 딸아이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 토요일 새벽 모두가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차량은 타지 않았고 지하철 첫 차를 타고 강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동 중엔 계속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할 일, 예상 변수, 탈출 경로, 그리고 실수 없이 마무리 짓는 감정의 거리두기. 대운수산 창고 근처에 도착한 건 오전 5시 50분쯤이었습니다. 차들이 드문드문 지나가고 골목마다 냉기와 비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공장 뒤편에 있는 작은 쓰레기장 옆 창문. 한 달 전 화재로 수리 중이던 자리가 임시 판자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침투와 동시에 제압이 우선이었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저는 혼자였고 증거 없이는 누구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제가 행동하는 순간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안쪽엔 5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3명은 지하철에서 봤던 인물, 2명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전형적인 불법 조직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책상 위 장부를 서로 맞춰보고 있었고 맥주 캔을 들고 무표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켜고
카메라도 작동시켰습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은 가짜 알람으로 위장되어 있었고 비상시엔 음성 녹음이 자동 발신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창문 틈으로 스치듯 제 그림자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의 고개가 슥 돌아오고 순간적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들켰다는 판단보다는 지금이 시작이라는 판단이 더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창문 틈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바닥을 딛고 작은 기척 없이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구야? 경찰이야? 그들의 발소리가 쿵쿵 울렸고 복도는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첫 남자가 창고 문을 열며 뛰어나왔을 때 저는 이미 오른손으로 그의 손목을 꺾고 있었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않고 절대 얼굴에 흉터 남기지 않고 다만 숨을 들이쉴 시간조차 주지 않는 동작만으로 그의 팔이 뒤로 접히며 툭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나머지 2명이 나왔고 창고 안에선 외침이 들렸습니다. 야, 저 여자! 저는 소형 카메라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척하며 그 위치에 고정했고 다른 손으로 냉동 창고 문을 닫으며 그 안으로 남은 2명을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이 장부, 이 장소 누가 만들었는지 내가 안다고 했지? 그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 명이 저를 향해 달려들었고 저는 그대로 그의 무릎 뒤를 걷어차며 제압했습니다. 손목을 꺾고 어깨를 밀며 그의 몸을 뒤로 뉘었고 숨이 턱 막힌 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습니다.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이 이렇게까지 들어올 거라곤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8년 전 놓친 것을 지금 마무리 지으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사건은 단 6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창고 안에서 확보한 장부 2건과 음성 녹음기, 카메라 SD카드를 챙겼고 안쪽 냉동실에 갇힌 2명의 남자는 차가운 쇠문을 두드리며 욕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으려면 적어도 1시간은 걸릴 것이고 그때쯤이면 저는 이미 다른 구역에 있었을 겁니다. 현장을 떠나기 전 그 중 한 명의 휴대폰에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노약자석 기억하시죠? 이건 시작입니다. 익명의 발신 번호로 설정된 제 번호는 곧 사라질 유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딸아이와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조개국을 끓였고 장바구니 안엔 특가로 산 귤 한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처럼 집 안이 평화로웠고 저도 괜히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도 저는 여전히 스위치를 켜고 있었습니다. 조직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손을 빌려 저를 찾으려 할 것이고 직접 움직이지 않더라도 흔적을 쫓기 위해 주변을 훑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폭력보다 더 무서운 방식, 정체를 모른 채 흔들리는 불안이었습니다. 저는 창고 안에서 확보한 장부 일부를 복사해 과거 함께 근무했던 군 수사과 출신 지인에게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공문이 아닌 방식으로 흘러간 정보는 종종 더 빨리 반응합니다. 누군가 이걸 수사하려 들면 조직은 외부와 내부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조직의 돈줄을 하나씩 끊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부 속 세탁 장소 중 하나였던 노래방. 직접 가지는 않았고 인터넷 신고 게시판에 세부 내역과 탈세 정황, 불법 카메라 설치 가능성까지 덧붙여 구체적으로 올렸습니다. 하루 만에 그 노래방은 폐쇄 조치를 당했고 그들이 숨겨둔 수익 중 한 줄이 잘려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복지센터를 4층에 돌리던 자선 모금 계좌 이체 기록과 예금주의 이름을 비교해 익명 고발로 신문사에 넘겼습니다. 그 이름은 며칠 후 지역 주간지의 구석에 실렸고 사회복지 가장한 자금 세탁 정황기라는 짧은 문장이 남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제가 했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가 아주 정확하게 과거의 기억을 꺼내 들고 그들을 맨살로 흔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쯤 저에게 하나의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붙은 메모 한 장, 조심스럽게 풀칠된 모서리, 펜촉이 눌린 자국. 707 출신 맞죠? 조심하세요. 당신 말고도 그날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쪽지를 읽고도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람이 쓴 건지, 조직이 흘린 건지, 함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복수가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쪽지를 받아든 다음 날부터 낯선 기척이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서 두세 번 마주친 낯선 남자, 퇴근길에 골목 입구마다 느껴지는 시선, 그리고 새벽마다 울리다 끊기는 무음 전화. 분명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되려 그 상황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누가 관찰하는지, 얼마나 접근하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공격은 방어보다 느려야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행동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제 방식의 복수였습니다. 딸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을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씩씩하게 일기를 읽어주고 가끔은 새로 배운 동요를 들려줬습니다. 그 맑은 소리 속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이 세계와 마주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날 밤 다시 대운수산 창고를 찾았습니다. 이미 사람은 빠져나간 상태였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누군가 급히 태우다 만 장부 조각이 널려 있었고 바닥엔 검은 재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우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흔적을, 기록을, 구조를. 하지만 모두 지울 수는 없습니다. 조직이란 건 돈과 두려움 위에 세워진 구조이기 때문에 그 둘 중 하나가 흔들리면 내부는 곧 분열합니다. 저는 두려움을 흔들고 있었고 곧이어 돈을 건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며 문득 떠오른 이름 하나. 과거 수사 중 실명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던, 별칭만 남아있던 인물. 택배기사. 조직 내에서 외부로 자금을 이동시킬 때 사용되던 가명. 현금, 수표, 명예 계좌까지 모두 그의 손을 거친다는 소문만 있었고 실체는 확인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추적한 노래방과 복지센터 계좌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IP 주소, 같은 등록 일자, 그리고 같은 택배사 허위 주소. 이름도 없이 그림자처럼 돈을 옮기던 인물.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만 찾아내면 이 복수의 종착점을 끊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를 찾아야 했습니다. 건달도 조폭도 아닌 조직의 혈관을 쥐고 있는 사람, 외형이 아닌 구조를 쥐고 있는 그 택배기사를 말이죠. 다시 한번 저는 과거의 방식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명의를 대여했던 주소지 탐문, 폐업한 택배 지점 목록, 운송장 위조 패턴 분석. 그건 예전 정보 분석과 훈련 중 가장 버거웠던 작업이었지만 이번엔 제 감정이 발을 끌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장의 오래된 폐문서 스캔본 속에서 택배 기사 이름 옆에 적힌 주소 한 줄을 찾아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묵동산 3길. 폐쇄된 택배 창고. 지금은 이름 없는 창고로 바뀐 곳. 그곳에 실마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복수가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묵동산 3길. 오래된 창고는 생각보다 낡아 있었습니다. 외벽엔 덧칠된 페인트 자국과 낙서가 얽혀 있었고 창문은 거의 다 깨져 있었습니다. 입구엔 출입금지라는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지만 바람에 반쯤 찢겨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여전히 조직의 손발로 쓰이고 있을 거라곤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직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죽은 장소처럼 보여야만 하는 곳이라는 걸.
저는 입구 옆 담벼락을 타고 너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조용했고 바닥엔 오래된 박스와 먼지투성이, 선풍기, 깨진 택배 컨테이너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나 있는 좁은 통로, 그리고 끝자락 작은 철문엔 누군가 최근에 손을 댄 흔적이 보였습니다. 바닥엔 신발 자국이 선명했고 문고리는 기름이 묻은 듯 번들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에도 작은 사무 공간이 나왔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낡은 컴퓨터, 그리고 벽 한쪽엔 택배 운송장 뭉치와 포장지도 아닌 장부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택배 물류 창고가 아니라 흐름을 숨기는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의자에 먼지를 털고 앉은 순간 컴퓨터 본체 위에 붙어있는 이름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송진우. 그 이름 처음 듣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분명 스쳐간 적이 있었습니다. 조직 관련 문서, 아니면 오래전 실종자 명단에서 본 이름이었을 수도 있었죠. 기억을 더듬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조직 자금 흐름 추적 도중 깨끗하게 사라졌던 내부 중개자, 무기 밀매 현장에도 없었고 장부에도 없던 이름. 다만 자금 세탁과 계좌 이체 기록에서 단 한 번 언급되었던 그 이름. 택배 기사의 정체는 송진우였습니다. 숨이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누구보다 실체를 알 수 없던 인물, 누구도 증언하지 않았던 존재. 그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그 시스템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이 복수의 마지막을 실감나게 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구형 휴대폰 하나와 얇은 수첩 한 권이 있었습니다. 수첩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용두동, 강 건너 컨테이너 4번지. 거기가 최종 목적지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자금, 인물, 흐름이 모두 거기로 모이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곳이 송진우의 현재 위치이자 조직의 심장부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주소를 향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체력은 떨어졌고 장비는 제한됐고 지원도 백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싸우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단지 이번엔 다짐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더 이상 숨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딸을 위해 침묵했고 과거를 지우기 위해 피해 다녔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증거로 남고 싶었습니다. 저를 믿는 아이에게 세상은 반드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용두동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구역. 재개발이 한참 밀려있는 지역답게 건물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도로도 페인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강을 따라 늘어선 컨테이너들, 그중 번호가 희미하게 지워진 4번째 컨테이너의 바닥엔 바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누군가 그 안에서 출입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전력선이 따로 연결돼 있는 것도 확인했고 벽면엔 외부 감지기 흔적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이곳을 단순한 저장 공간으로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야간 망원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야를 돌리자 컨테이너 앞에 서 있는 그림자가 포착됐습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어깨를 숙인 자세. 그의 모습은 마치 일상처럼 평범했지만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맑게 빛나는 눈. 사진으로만 봤던 그 송진우,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조직의 실핏줄을 쥐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이던 남자. 그는 컨테이너 문을 잠그고 돌아섰습니다. 작은 블랙박스 하나를 들고 차에 올랐고 그 차량은 조용히 도로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따라붙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추격이 아니라 마주보는 싸움이었습니다. 그가 숨긴 기록, 그가 남긴 흔적, 그걸 하나씩 꺼내 보여주는 것만이 이 복수를 완성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앞에 다가섰습니다.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문고리 주변의 스크래치, 정전기 방지 장치, 그리고 외부 열선 연결 장치, 모든 것들이 그가 이곳을 심장처럼 다뤘다는 증거였습니다. 자물쇠를 푸는데 1분, 문을 여는데 10초, 그리고 안으로 들어선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6개의 서류 박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안엔 계좌명, 거래처, 실명 리스트, 조직별 분류표, 그리고
정확한 위치와 실물 사진까지 담긴 문서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찰 내 정보 제공자의 코드명까지 쓰여 있었고 공무원 계좌와 거쳐간 돈 흐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 조직의 장부가 아니라 한국 조직 범죄 구조의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아래 얇은 종이 뭉치 하나, 거기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과거 수사 이력, 부대 배치 기록, 심지어 가족 병원 진료 내역까지.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보고 있었고 단지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우연히 그들을 마주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날 그 기록 전부를 복사했습니다. 실물은 그대로 두고 파일만 챙겼습니다. 송진우가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숨긴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란 걸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쥔 USB가 유독 차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개의 이름, 수천만 원 단위의 거래 기록,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저 자신에 대한 정보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정면을 응시하던 감정이 문득 흔들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도망쳤던 것들이 결국 날 향해 걸어오고 있었던 걸까요? 피한 줄 알았던 그림자들은 사실 제가 눈 감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말하려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익명 계정으로 송진우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번호도 이름도 남기지 않은 단 3문장. 나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당신이 감춰온 모든 것, 이제 세상도 알게 될 겁니다. 메일 발송 직후 브라우저를 닫고 컴퓨터를 초기화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메시지가 가진 무게는 이제 수많은 증거보다 더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진우는 그 메시지를 받았을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 시스템에 예민한 사람이었고 누가 어디서 무엇을 건드렸는지를 즉각 알아차릴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는 그에겐 경고이자 도발이자 시작 선언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예상대로 반응이 왔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가명 이메일로 단 한 줄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날 이후 당신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노약자석에서 시작된 이 일은 단순한 정의감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다시 살기로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켜보는 것에 익숙했던 나, 피하는 법을 먼저 배웠던 나, 조용히 퇴장하려 했던 내가 결국 다시 앞으로 걸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엔 내가 두려워하던 존재와 내가 마주해야 했던 과거가 동시에 서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는 말없이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평범한 하루가 되길. 하지만 그 평범함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USB를 다시 꺼내 들고 기자 한 명에게 보낼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론화, 폭로, 고발. 그 어떤 방식보다도 조직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통제할 수 없는 여론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자료가 세상 밖으로 나간 순간 그들은 나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싸움은 내게도 끝을 남기지 않겠지만 적어도 다음 세대에게 가만히 있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수많은 작전, 고비, 판단을 지나오면서도 이런 떨림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번만은 내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감각이 몸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기자가 반응하기까지는 단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과거 부대 정보팀 출신이었고 전역 후 사회고발 전문 매체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신뢰는 단단하지 않았지만 그의 성향은 분명했습니다. 선택한 진실에는 끝까지 가는 사람. 이 자료, 출처는 익명으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그가 보낸 첫 문장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기록을 지켜주세요. 사람보다 기록이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제가 남긴 답장엔 저의 이름도 소속도 사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충분히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날 오후
조용한 뉴스 포털에 하나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눈에 띄지 않았고 사진도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계좌번호, 지점명, 실명 리스트는 이미 인터넷 어딘가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조용했고 공유는 느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직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대중의 분노가 아니라 내부 인물의 불신이라는 것을. 기사가 나간 지 이틀 뒤 처음으로 누군가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나탄 씨, 택배 복장을 한 남자. 하지만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송진우 씨가 보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남자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고 안엔 손글씨로 적힌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기록은 당신이 가져가세요. 하지만 기억은 우리만 알도록 하죠. 마치 협상 같았습니다. 폭로를 멈추라는 뜻인지 아니면 이만큼으로 마무리하자는 건지 그 문장은 애매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애매함 속에서 그들이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누굴 공격해도, 이제 와서 누굴 없애도 이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더는 무기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고 잠도 깊게 잤습니다. 제 안의 두려움은 이제 방향을 잃었고 남은 것은 끝까지 보고 가겠다는 의지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 서부지검에서 익명 제보에 기반한 대규모 수사 착수가 발표됐습니다. 뉴스는 여전히 단정했고 앵커는 담담했습니다. 불법 자금 세탁, 공무원 유착 의혹, 강서구, 일대 조직망 등 익숙한 단어들이 화면을 채우는 걸 바라보며 저는 그저 조용히 국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TV 소리를 키우지도 않았고 딸아이는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평범하루였지만 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직은 지금 안에서부터 썩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자에게 넘긴 자료 외에도 제가 따로 보관한 장부 복사본은 곧 제3의 경로를 통해 또 다른 기관에 전해졌습니다. 한쪽에서 막더라도 다른 쪽에서 뚫리게 만드는 방식. 그건 제가 707 시절 익힌 정보의 분산 공격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조직 내부의 움직임도 감지됐습니다. 강서구 창고는 폐쇄됐고 노래방과 복지센터는 각각 국세청과 경찰의 동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누구 하나 체포되지 않았고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디까지가 털렸는지, 누가 노출됐는지, 그리고 누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는지. 하지만 누구도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들 내부의 규칙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보를 쥔 자가 이름을 갖고 정보를 흘린 자는 실체가 없어야 한다는 법칙. 저는 실체 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누구도 저를 찾지 않았고 누구도 저를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의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가 있던 날 오랜만에 평범한 사람들 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쪽은 예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느낌이 좀 달라서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잠깐 쉬는 중이에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싸움을 쉬고 있었고 목표를 이룬 것도 끝을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턴가 내가 숨을 쉬는 이 일상이 조금은 편안해졌다는 것만큼은 정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송진우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가 숨긴 기록은 이제 드러났지만 그가 꺼내지 않은 기억들은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겠지요. 그 기억의 끝에서 나는 다시 그와 마주치게 될까요? 아니면 그렇게 서로 모른 척한 채 각자의 방식으로 사라져가게 될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면 저는 이번처럼 먼저 피하지 않을 겁니다. 하루는 딸아이가 묻더군요. 엄마는 왜 맨날 늦게 자요? 질문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오래 묵직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일찍 잠들지 못합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로부터 아직 끝나지 않은 기척이 창밖 바람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그저 일이 좀 많아서 그래라고만 말했습니다. 진실을 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저를 가장 지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켜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이 다시 나를 단단히 붙들어줬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 송진우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실명이 아닌
조직 자금 담당 브로커 S씨라는 이니셜과 함께였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기사는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로 마무리됐습니다. 그 말은 곧 그가 여전히 살아있고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무서웠냐고요? 아니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와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확신은 내 안에 남아있던 불안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는 이제 제 이름을 알고 있었고 저는 그의 끝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일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지하철도 노약 좌석도 다시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어르신은 무릎에 쿠션을 깔고 조용히 책을 읽었고 아이를 아는 엄마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차지하려 들지 않았고 모두가 잠시 눈을 내리깔고는 금방 다른 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잊은 것처럼 보여도 어딘가엔 분명히 남아있는 기억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세상을 아주 조금씩 바꾸는데 충분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하철을 타는 일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자리를 피하고 눈을 내리깔며 속으로 셀 수 없이 참아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제 시선은 늘 정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끔씩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쯤 취한 얼굴로 어르신을 밀치고 앉으려다 제 눈과 마주친 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린 사람, 이어폰을 낀 채 자리 앞에서 껄껄 웃다가 입가를 다물고 내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들이 알 리는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눈빛이 어떤 경고처럼 느껴졌을 뿐이겠지요. 그때마다 나는 생각합니다. 어떤 싸움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숨어 있던 걸 꺼내게 만든다는 것. 내 안에 있었던 단단한 감정, 어딘가에 접어두었던 분노와 책임감, 그것들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이를 키우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조용히 감춰두었던 것뿐이었지요. 이제는 다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모든 것을 참는 일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말할 줄 아는 사람, 지켜야 할 땐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필요할 땐 싸움을 택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이제 제가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끔은 후회도 들었습니다. 왜 조금 더 빨리 움직이지 않았을까? 왜 더 많은 사람을 보호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지킨 것보다 잃은 게 더 많다고 느껴지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 끝에는 항상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왜 그렇게 웃어? 그 질문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달라졌고 내가 달라진 만큼 이 아이가 지켜지고 있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조직이 언급되지 않았고 기록은 일정 선 이상 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적당한 선에서 정리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가 원한 건 심판이 아니라 흔들림이었으니까요. 그들이 다시는 마음 편히 숨 쉬지 못하도록, 다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얼굴로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 그건 완성되었습니다. 가끔은 그날의 지하철을 떠올립니다. 노약 좌석에 퍼질러 앉은 그들의 웃음소리, 피해 어르신의 떨리는 눈꺼풀, 그리고 제가 도시락을 내려놓던 그 순간의 정적까지. 그 장면은 마치 한 장의 흑백 사진처럼 제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 칸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했고 어르신을 일으켜 세우는 대신 다들 말없이 자리를 내주곤 했습니다.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 장면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걸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날 이후로 내가 더 이상 피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상황을 견디는 법이 아니라 상황에 맞설 줄 아는 내 얼굴을 내가 직접 보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건 평범한 사람의 삶으로선 조금 무거운 변화였지만 전혀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딸아이와 놀이터에 앉아있다 보면 요즘 따라 자주 하늘을 보게 됩니다. 707 시절엔 늘 아래만 보고 뛰었습니다. 땅에 낀 흔적, 발자국, 그림자, 적의 동선과 도주 경로를 읽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늘을 보며 살아도 괜찮다는 걸 이제야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그늘 아래로 자리를 옮길 때면 작은 생각 하나가 스쳐갑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결국 이것뿐이겠구나.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게 제 방식의 사랑이자 이 싸움을 택한 이유였습니다. 밤이면 가끔 책상 서랍 속 USB를 꺼내어 다시 봅니다. 아직 경찰에 넘기지 않은 가장 민감한 기록이 들어있는 파일. 송진우의 개인 메모와 계좌 목록, 그리고 그가 접촉한 언론사 인맥까지 지울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더는 이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느낀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여전히 깨어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정말 아무 일도 남지 않은 날이 온다면 그때는 이 USB를 강에 흘려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이건 제 손 안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달라진 건 내 감정의 온도였습니다. 예전엔 누가 웃는 걸 보면 따라 웃었고 누가 울면 조용히 외면하곤 했습니다. 이젠 울지 않더라도 그 사람 곁에 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전보다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처럼 피하려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휴대폰을 꺼내 예전 동기였던 유나 중사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707 시절 한 번도 내 표정을 먼저 읽지 않던 사람. 그런데 이번엔 답장이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살아있네. 그냥 그것만으로 됐다. 그 짧은 문장에서 우리가 겪었던 시간의 길이와 무게가 모두 압축되어 느껴졌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살아있다는 걸 알렸고 그로 인해 내 자리 하나가 다시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아이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처럼 강한 사람 되고 싶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무거워서 또 너무 따뜻해서 입 안이 메마른 듯 마르기만 했습니다. 아이에게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이기는 것? 누구보다 소리를 먼저 지르는 것? 나는 그 아이가 말한 강한 사람 속에 나의 분노가 아니라 나의 침착함이 들어있었기를 바랐습니다. 힘이란 참고 참다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감당하고 견디되 그 안에서 끝까지 방향을 놓지 않는 일이라는 걸 언젠가는 말해줘야겠지요. 밤이 되면 여전히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놓친 얼굴들을 떠올립니다. 복수는 끝났고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기억했고 그리고 나는 계속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유나 중사와 다시 만난 건 그 문자 이후 딱 9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강 근처 조용한 카페, 각자 커피 한 잔 앞에 두고도 우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진 않았습니다. 군 시절 함께했던 사람들끼리는 오히려 그런 시간이 더 편했습니다. 너 예전보다 눈이 더 느려졌더라.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근데 이상하게 더 멀리 보이더라.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그래. 그 한 문장이 마음을 덮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살아있었고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이 시간을 조금은 내 방식대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군에 있지 않았습니다. 민간 보안 컨설팅 업체에 다니고 있었고 그녀 역시 한때는 참 많은 걸 놓고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너랑 나랑 이제 우리끼리는 강함보다 온전함이 중요한 나이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처음으로 내가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유나는 묻더군요. 혹시 그때 그 자료들 다 넘긴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일부만. 나머지는 언젠가를 위해 남겨뒀어. 그녀는 더 묻지 않았죠.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다는 감각, 그리고 그 감각만으로도 충분히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 그날 이후 종종 그 벤치에 앉아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인지, 다시 신뢰할 수 있고 다시 내 이야기를 꺼내 놓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생각들 틈에서 내가 만들어낸 복수라는 단어가 서서히 다른 의미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처벌이 아닌 기억, 응징이 아닌 방향, 피가 아닌 거리. 복수란 어쩌면 내가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을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묻고 싶어집니다. 그날 지하철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들 중 한 명은 눈 밑에 작게 흉터가 있었고, 한 명은 자꾸만 발을 떨며 불안하게 웃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노약자석 앞에서 단 한 사람만이 눈을 들고 말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말이 어디서부터 얼마나 무섭게 번져나갔는지를. 저는 그들이 날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새벽에 깨는 일도 부쩍 늘었습니다. 잠이 덜 깬 채 부엌으로 나가 따뜻한 물을 끓이고 작은 접시에 과일을 올립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마음이 잔잔히 정리되는 걸 느낍니다. 누가 위협하지 않아도, 누가 묻지 않아도 나는 나를 놓지 않고 살고 있다는 감각. 그건 707 시절의 복귀가 아니라 내 삶을 향한 조용한 귀환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그러는데 엄마는 멋있어 보이는 사람 같대. 그 말에 잠시 웃었지만 이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멋있는 건 원래 보이지 않을 때 생기는 거야. 말을 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걸어온 이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무용담도 영화 같은 스토리도 아닐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누군가를 지키는 그림자 역할을 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누군가는 총을 든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고 자신을 지켜야 했던 순간조차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뒤에서 한 사람이 가만히 버티고 있었다는 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그 가만히 버틴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어느 봄날 아침,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순간 밀려든 공기는 생각보다 따뜻했고 햇살은 방 안을 망설임 없이 비추더군요. 한동안 저는 햇빛조차 멈춰있는 공간처럼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고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고요하다는 것이 멈춘 것이 아니라 버티고 있다는 뜻이라는 걸.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어딘가는 또 다른 시비가, 또 다른 침묵이 자라고 있겠지요. 그 속에서 저는 이제 제 목소리로 말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면 문득 발을 멈추는 일이 있습니다. 자리가 나도 서서 가는 습관, 사람들 사이로 시선을 두는 습관, 그리고 이상한 낌새를 무심하게 놓치지 않는 훈련. 그건 어쩌면 사라지지 않을 저의 직업병이겠지만 이젠 그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내가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딸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이런 시선을 갖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열한 싸움일 것입니다. 얼마 전 딸아이의 학교에서 학부모 수업 참관이 있었습니다. 흰 칠판 앞에 서서 발표를 마친 아이는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말은 잘 안 하지만 필요할 땐 꼭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참 멋있어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들리지 않았고 그저 아이의 뒷모습만 또렷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말은 짧았지만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그 한 줄이 다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용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정리했고 스스로를 이해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냈습니다. 그건 복수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종종 산책을 나갑니다. 햇살이 있는 날엔 일부러 모자를 쓰지 않고 걷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대답하고 마주치는 사람에게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또 다른 누군가가 과거의 나처럼 자신의 안에 갇혀 살아갈지도 모르겠지요. 그런 사람에게 당신도 괜찮습니다라고 작은 눈짓 하나를 보낼 수 있다면 그걸로도 내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겠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이 시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약자석 앞에 서 있던 그날, 손에 든 도시락을 내려놓던 순간부터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이후로 내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누가 내게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